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지방직 7급 행정학 자체는 난이도 하위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중 아니면 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 문제마저도 이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수험생도 점수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가 조금 부족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문제를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치행정 이론론은 역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등장하였다. 그럼 틀리죠. 정치행정 이론론인 행정관리설이 역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등장한 거고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하여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정치가 수행했던 정책 결정을 행정부에게 이임입법을 통해서 이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2번 후계행태주의는 가치 평가적인 정책 연구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이것도 틀렸죠. 후계행태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는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가치 평가적인 정책 연구를 추구하는 정책 연구를 지향하면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겁니다. 3번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지향적 경쟁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고 하였다. 그렇죠.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에 입각한 국정 운영 방식을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국가의 업무를 시장에 이전하고자 하는 시장주의 그리고 기업의 관리기법을 행정에 도입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관리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장지향적 경쟁 원리를 정부에 도입해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또는 성과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 유거버넌스로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면 틀리죠. 유거버넌스로는 국가시장 시민사회의 협력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혼자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독점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생산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 4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지문은 3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2번 페리와 아이즈만이 제시한 공공봉사 동기의 하위 차원과 내용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 페리와 와이즈만이 제시한 이론이 공직동기 이론 또는 공공봉사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은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구성원, 민간 기업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뭘 추구한다? 바로 보수라든지 또는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를 시킨다면 정부 부문에서 근무하는 정부 구성원들은 이런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또는 타인에 대한 이타심이라든지 또는 희생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를 시킨다. 그래서 기업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과 공무원들은 서로 동기부여 수단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공직봉사 동기 이론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공공봉사 동기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죠. 그 구성원들, 정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합리적 차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규범적 차원. 세 번째로는 감정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직 동기를 분류해 나갑니다. 일단 합리적 차원은 이거는 공무원이 자신의 이기적 마음으로 뭘 추구한다.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충성이나 이타심이나 희생정신. 즉 정치 이거는 우리가 개념 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공무원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기적 욕구 이것 때문에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이기적 욕구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이기적 욕구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다.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여기는 당연히 정책 과정에 참여라든지 또는 공무원이 정책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이익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그래서 여기 특정 이익 집단에 대한 이익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합리적 차원에 들어갑니다.
규범적 차원은 공무원이 공익에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공익에 봉사하고자 하는 도덕적 욕구, 뭐 도덕심, 뭐 또 이런 도덕적 욕구, 이것 때문에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규범적 차원인데, 여기는 이제 바로 국가에 대한 충성,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형평성 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규범적 차원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감정적 차원에서는 공무원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생산 과정에서의 정서적 욕구,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어떤 감정적 욕구 때문에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바로 감정적 차원인데, 주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선의의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에 출제된 걸 봐보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 이런 것은 우리가 합리적 차원이죠. 공무원이 정책 과정에 참여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이기적 욕구 때문에 바로 뭐가 이루어진다,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합리적 차원이고, 그다음에 정책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 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규범적 차원은 국가 전체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공익에 대한 봉사라든지, 선생님 여기다 안 써놨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공익 같은 게 들어가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개념 정의할 때부터 이렇게 개념 정의했잖아요. 공무원이 공익에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공직 동기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규범적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대한 충성, 그다음에 공익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형평성 추구, 이런 것들이 바로 규범적 차원이죠. 선의의 애국심은 규범적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뭐다? 바로 감정적 차원의 욕구가 바로 선의의 애국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정적 차원이지 규범적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그다음 3번,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품목별 예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수없이 했던 거죠. 이런 것은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예산 과목을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소관, 그다음에 장, 관, 항, 세항, 그다음 세세항, 목, 그리고 세목.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예산 과목인데, 일단은 소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조직별 분류죠. 그리고 장과 관은 바로 기능별 분류죠. 그리고 이 기능을 더욱더 세분화한 것을 우리가 사업별 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의 세분화가 바로 사업별 분류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사업별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세분화하면 우리가 활동별 분류라 그럽니다. 이 세항 같은 것이 바로 활동별 분류예요. 기능을 세분화한 게 사업이고 사업을 세분화한 게 활동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까지를 다 기능별 분류, 넓은 의미의 기능별 분류로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 목, 세목,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우리가 품목별 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품목별 분류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선생님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과목은 하나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별 분류도 반영돼 있고 기능별 분류도 반영돼 있고 그리고 품목별 분류도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당연히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품목별 예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예산 과목으로 따지면 목이 바로 이런 품목별 예산 제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 미시적 상향적 예산 결정 방식인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틀리죠.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는 탑다운 방식의 예산 제도여서 바로 뭐다? 하향적 예산이죠. 하향적 예산과 동일한 말이 거시적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시적 그러면 상향적 예산이 미시적이에요. 왜냐하면 미시적 예산은 개별 사업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사업별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예산 제도는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작은 사업별로 예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거기는 이제 상향적 예산 제도는 항상 미시적 예산과 연계되어 있는 거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개별 사업을 보는 게 아니라 예산 총량을 봐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예산 110조 안에서 편성해 와 이러면 이 110조라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예산 총량을 가지고 논의가 되기 때문에 하향적 예산은 항상 거시적 예산이고 상향적 예산은 항상 미시적 예산이라고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죠. 그리고 총액 배분 자원 편성 예산 제도로 우리가 그냥 탑다운 예산이라고 여러 번 그냥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여러분이 다 잘 맞췄겠죠. 그다음 해계년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본회 예산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준예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그럼 이것도 틀렸죠. 그다음 국가재정법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틀립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이 주민이라는 게 지방 정부의 주체를 우리가 주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당연히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참여 예산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재무행정을 공부하신 분들 다 알죠. 국가재정법에 국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고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예산의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국민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예산 원칙에는 뭐 국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예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국민참여 예산 제도가 있는 거고 실제 국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용으로는 규정돼 있지만 여기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 옳은 지문은 1번만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과관리는 당연히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시되는 거죠.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의 확산에 부응하여 성과가 바로 결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산출과 결과를 우리가 성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서 더 중요한 성과가 바로 결과이기 때문에 성과지향적 행정을 다른 말로 우리가 결과지향적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과중심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핵심적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그렇죠. 그다음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는 성과 발생의 단계에 따라 투입 지표, 과정 지표, 산출 지표, 결과 지표, 영향 지표로 구분된다. 그렇죠. 성과 지표는 항상 이거는 여기서 성과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성과는 가장 넓은 의미의 성과예요. 그래서 성과 지표에서 성과 이것은 가장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의 성과가 바로 성과 지표에서 성과입니다. 그러면 이 성과 지표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가장 넓게 보면 투입 지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과정 지표가 있고 그리고 산출 지표가 있고 그리고 결과 지표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영향 지표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투입 지표는 우리가 만일 4대강 유업 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얼마나 투입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정 지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척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산출 지표는 이 행정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진 결과물을 우리가 산출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행정 활동으로부터 달성된 궁극적 목적물을 우리가 결과라 그러고 그리고 결과 이외에 지역 사회나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게 영향 지표인데 우리가 일반적 의미의 성과는 이 두 개를 우리가 일반적 의미의 성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성과 이러면 거기에는 투입 지표부터 영향 지표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적 의미의 성과 그러면 산출과 결과를 우리가 일반적 의미의 성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좁은 의미의 성과 이게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성과죠. 가장 좁은 의미의 성과는 바로 결과 지표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도 성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럴 때 성과 지표 이래놓고 취입 지표가 들어가 있는데 또 나중에 또 성과는 산출과 결과라고 그러고 또 나중에 또 보니까 산출보다는 결과가 더 성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넓은 의미의 성과 그리고 일반적 의미의 성과 그리고 좁은 의미의 성과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성과 지표는 당연히 넓은 의미의 성과로서 투입 지표부터 영향 지표까지로 구분이 되죠. 그다음 조직의 성과를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의 개발은 성과 관리의 핵심적 활동이다. 네, 당연하죠. 성과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성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죠. 성과 관리라는 것은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이나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성과 관리예요. 그러면 공정한 성과평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지표 개발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활동이 됩니다. 공공 부분의 성과 관리는 민간 부분에 비해서 성과 지표가 다양하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성과 지표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주로
경제적 가치만 지표하죠. 그런데 공공 부분은 이 정치적 가치까지를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공공 부분의 성과 관리는 기본적으로 공평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적 가치, 또 사회적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가치, 질적 가치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대단히 곤란하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공공 부분의 성과 관리는 민간 부분에 비해 성과 지표가 다양하다. 그 이유는 민간 부분은 이런 정치적 가치만을 평가하면 되는데 공공 부분은 경제적 가치 외에 질적이고 장기적인 요소인 정치적 가치까지를 다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 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워서 성과 측정이 대단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합법적 권위에 입각한 관료제를 우리가 이념형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관료들은 전임직으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용이 되면 평생도록 근무하는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겸직은 또 금지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채용은 권장되지 않죠. 당연히 전임직으로 근무한다. 그래서 한번 공직에 들어오면 평생도록 근무하고 겸직은 허용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파트타임 채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수직적으로는 계층제적 질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모든 업무를 문서에 의해서 처리하는 문서주의에 입각해 있으니까 업무 처리에 근거가 되는 문서를 작성하고 그걸 또 보관하고 이렇습니다. 그다음 급여는 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그러면 안 돼요.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관료들은 고정된 보수와 그리고 평생도록 공직에 봉사하기 때문에 뭘 한다? 바로 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거죠. 정해진 보수를 받아요. 이렇게 업무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성과급제는 변동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매년 금액이 변동하죠.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딱 법령에 정해진 보수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3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6번,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차관급 이상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받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이걸 적용받습니다. 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기본 연봉이 있어요. 이 기본 연봉에는 뭐가 들어간다? 바로 기준급. 그리고 뭐가 또 들어가요? 여기 직무급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과급 연봉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무원들의 경력 같은 것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직무급은 직무 등급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년도 성과가 반영돼서 연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 다음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 이거 엄청 강조했죠.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별정직에 누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차관보가 들어가 있는데 차관보가 예전에 1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관보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예전에 1급인 차관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정직은 당연히 되고, 특정직도 되는데 특정직은 딱 어디만 된다 그랬어요? 모든 특정직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검사, 법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죠. 특정직에 군인, 군무원, 경찰, 검사, 법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 다 빼고 누구만 된다? 외무공무원만 되죠. 그러니까 모든 특정직 공무원은 아니에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외무공무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안 되죠. 정무직 공무원은 당연히 차관급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차관급 이하에 있는 바로 예전에 1상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번은 맞죠. 1상급을 각 등급과 나등급의 2계급으로 구분함으로써,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이건 직무 등급이에요. 1급, 2급, 3급은 계급이죠. 가등급과 나등급은 2개 계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2개의 직무 등급으로 단순화된 거죠. 그리고 이건 직무 등급 중심의 인사 운영이 이루어지는 거지 계급 중심의 인사 운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1급, 2급, 3급은 우리가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각급, 나급은 직무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급, 2급, 3급 등의 계급 중심에서 가등급, 나등급의 직무 등급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서 뭐다? 계급 중심이 아니라 직무 등급 중심.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급 중심의 인사 운영을 강화한다. 그럼 틀리죠. 그다음 민간과 경쟁하는 공모직위를 통해 그럼 틀리죠. 민간과 경쟁하는 직위는 개방형직이고 공모직위는 타부처 공무원들을 우리 부처에 임용시켜 나가는 것을 공모직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를 통해 개방형 직위는 현재 우리나라 고위공무단 직위의 20%로 돼 있죠. 20%의 일정 비율을 총원하게 함으로써 공직의 개방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공모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바뀌어야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옳은 지문은 2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7번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의 역할을 하며 개인은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틀리죠. 선생님이 이런 거 풀 때 반드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뭐라고 인식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도가 문화, 간섭, 유행 이런 걸 우리가 제도로 보는 겁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은 어떻더라? 인간은 이 문화나 간섭이나 유행에 종속돼요. 그냥 문화가 시키는 대로, 간섭이 시키는 대로, 유행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인간은 뭐다? 피동적 존재입니다. 문화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피동적 존재고, 그리고 자율성이 전혀 없는 존재인 거죠. 자율성이 없는 존재.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의 역할을 하며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건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뭐로 본다? 제약 조건이자 유인체제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선생님하고 수업 같이 했던 분들 맨날 이거 했잖아요. 일하는 시간, 노는 시간 이러면 지금 현재처럼 연공급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처럼 연공 서열에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잘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1시간 일하면 안 잘린다 그러면 1시간에서 뭘 한다? 바로 일을 하게 효용극대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1시간 일하면 100만 원 준다. 그러나 10시간 일하면 1000만 원 준다 이러면 이 제도적 제약하에서 인간은 이기적 선택이 바로 10시간 일하는 게 이기적 선택이 되기 때문에 10시간 일하고 14시간 노는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두고 있을 때 인간은 이렇지만 이 제도를 두고 있을 때는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규칙일 때는 인간은 1시간 일하는 거고 이게 게임의 규칙일 때는 10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유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했을 때보다 이렇게 설정했을 때 훨씬 인간들이 10시간도 일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도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바라보는 것이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고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는 이기적인 개인들이 합리적 선택에 의하여 합의된 결과로 제도는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개인들이 각각의 개별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결과에 따라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변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1번은 틀린 거죠.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사람들은 문화, 간섭, 유행을 제도로 인식하는데 이 문화, 간섭, 유행은 다 동형화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형화라는 조직의 장애 안에 있는 한 조직 단위가 동일한 환경 조건에 직면한 다른 조직 단위를 닮아가는 것을 동형화라 그런다. 닮아가는 현상이 맞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제도적 맥락, 제도적 배열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기존 제도들이 우리나라가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이 성과급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제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도 존재하고 집단지 문화도 존재하고 그리고 보수 NGO도 존재하고 보수 언론도 존재하고 진보 언론도 존재하고 진보 NGO도 존재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강력하게 반대쪽으로 힘을 또 진보는 지지를 해주죠. 그러나 이것들의 권력의 불균형이 반영돼서 제도가 형성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이나 변화의 역사적 경위가 바로 제도적 배열, 기존 제도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거나 또는 어떻게 제도가 변화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역사적 신제도주의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한 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경로존성을 띠고 계속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경로우전성을 띠고 있는 제도와 대립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이상한 형태로 변절되고 굴절되고 이상한 형태로 변화된다고 보죠. 그래서 역사적 제도에서 경로우전이란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게 자기강화성을 띠고 발전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져서 자기강화성을 띠고 발전하게 되면 이 제도와 대립되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게 그냥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의 제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로우전이란 어떤 시점의 제도나 정책 선택이 그 이후 시점의 제도나 정책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게 경로우전성을 띠고 있으면 이 기존 제도, 경로우전성을 띠고 있는 기존 제도에 대립되는 제도는 어떻게 된다? 바로 튕겨 나가거나 또는 도입이 되지 않거나 또는 왜곡된 형태로 도입이 되니까 바로 다른 제도 외에 정책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맞죠. 그럼 7번의 답은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8번 애자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기존 교재 같은 데 잘 안 나와 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조직 형태가 바로 애자일 조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행정학 핵 강의를 11월 달에 개강하려고 하면서 저걸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문제가 나와버렸네요. 이미. 애자일 조직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애자일 정부 조직이라고 해서 애자일 정부 이걸 추구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딱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과 똑같아. 애자일 조직이. 이 애자일 조직은 어떤 거냐면, 이건 당연히 탈관료제고 수평적 조직이고 이렇습니다. 탈관료제인데 임시 조직인데, 이게 이런 탈관료제와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애자일 조직은 당연히 조직 단위로 보면 뭐가 된다? 팀 단위예요. 팀 조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성원을 봐보면 구성원은 다기능적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학습 조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학습 조직.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했어요? 우리가 탈관료제 팀제를 공부할 때 여기는 인사 전문가, 여기는 예산 전문가, 인사, 예산, 여기는 C는 조달 전문가, D는 기획 전문가, E는 기술 전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A라는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인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B는 다른 구성원에게 예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사, 예산,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조달을 배우고, 이 사람한테 기술을 배우고, 이 사람한테 기획을 배우고, 이 사람도 다 모든 걸 다 수행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수행하는 다기능적 전문가로 구성해, 구성원들을. 그리고 세 번째로 봐보면, 이래서 이제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는 장기적 계획 같은 것을 전혀 중시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계획 이런 거 중시하지 않아요. 여기는 가장 중시하는 게 한류예요. 한류. 이게 고객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 고객의 의사,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이것들을 평가해서 계속해서 뭘 해나가요? 계획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획의 변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데 봐보면 여론의 눈치를 엄청 살피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여론 나오면 바로 목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획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한 단기적 계획을 중시하는 겁니다. 단기 계획을 중시하는 거죠. 이걸 중시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계속해서 뭘 변화시켜 나가는 거야. 조직의 목표와 조직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애자일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자일이란 단어 뜻이 뭐예요? 민첩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민첩하다는 거야?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고객의 요구에 민첩한 조직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장기적 계획보다는 뭐 한다? 바로 단기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또 조직 간 협업을 중시한, 조직 간 협업 같은 것을 대단히 중시해요. 그래서 A팀과 B팀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A팀과 B팀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임시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고 환경에 대응해서 팀을, 그리고 또 이게 또 끝나면 또 해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수평적 조직 팀제하고 똑같은 건데, 특히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 제일 차이점이죠. 뭐 장기적 계획 같은 것을 중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환경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환경의 요구에 따라서 뭘 바꿔나간다. 바로 조직의 목표를 변화시켜 나간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당연하죠. 팀제니까 수평적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뭘 한다. 고객의 요구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요. 안전한 신속한 결정을 강조하는 거죠. 장기적 계획 이런 거 필요 없고 지금 고객이 이렇게 요구한다. 그럼 바로 결정이 이루어져요.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또 바로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환경에 적합한 거예요. 민첩하게 뭘 한다.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의사결정에서 아주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완벽하게 분석 기획하여 안결성이 높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런 사전에 만들어진 계획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지금의 환경 변화, 지금의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직의 목표나 조직의 활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완벽하게 분석 계획된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죠.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과를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고객 만족이에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끊임없이 목표를 바꿔 나가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고객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성과를 중시하는 거죠. 한 조직으로 결합했다가 해체되고 또 다른 조직으로 재조직화되고 이게 바로 임시조직의 속성이죠. 갑자기 이런 목표가 다가오면 또 거기에 대해 팀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해체되고 또 새로운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팀을 만들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한 조직으로 결합했다가 해체되고 또 다른 조직으로 재조직화되는 탈관료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애자일 조직이죠. 그럼 답은 4번이죠. 9번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방법인 추세 연장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래 예측 기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가 뭐가 있다. 하나는 투사에 의한 예측이 있고 또 하나는 예견 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측 기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이 투사에 의한 예측을 우리가 추세 연장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추세 연장 기법은 당연히 뭐예요? 시계열 분석이죠. 시계열 분석. 시계열. 그다음에 예견 기법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 모형 개발과 관련돼 있는 게 바로 뭐다? 회귀 분석인 거죠. 추측 기법은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관적 예측이죠. 여기 주관적 예측과 관련돼 있는 게 바로 여기가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델파이 기법이라든지 정책 델파이 기법이라든지 또 집단 토론 기법들이 추측 기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추세 연장 기법은 주로 어떤 거냐?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GNP를 예측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 80년도 여기 연도 그다음에 여기 1인당 GNP 이러면 80년대 1인당 GNP 81년, 82년, 쭉 연도별 1인당 GNP를 우리가 2025년까지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 가장 가까운 선을 그어서 그리고 우리가 2050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NP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2050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NP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2025년까지의 1인당 GNP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에 측정된 1인당 GNP의 값을 보고 그 점들에 가장 가까운 선을 만들어서 그게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투사에 의한 예측 또는 추세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시계열 분석이죠.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뭐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추세 연장은 계량화된 기법이에요. 매년에 계량화된 수치를 확보해가지고 그게 지속될 것이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관찰된 경향의 지속성과 규칙성을 가정하죠. 그렇죠. 그게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래를 예측하니까 당연히 추세 연장은 시계열 분석이죠. 시계열 분석에 기반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렇죠.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야지. 그렇죠. 여기 이 각각의 점들이 잘 측정되어 있는 점들이어야지 이게 가장 가까운 선을 그어내고 그 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야지만이 뭐가 된다. 추세 연장 기법이 미래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만 틀린 거죠.
10번 국가공무원법상의 휴직,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휴직이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법조문입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면 정무직 공무원은 휴직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휴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자기가 원해서 휴직할 수 있어요. 이건 청원휴직이죠. 근데 뭐도 있냐면 직권휴직도 있어요. 직권휴직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너 가서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직권휴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원하는 때 휴직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강제에 의해서 휴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멍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만약 자기가 원해서 하는 휴직도 있지만 임용권자가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직권으로 야 너 가서 쉬어 그럼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휴직이 있는 거죠. 그럼 정무직 공무원은 어떠냐? 정무직 공무원은 직권휴직이 있습니다. 직권휴직이 주로 이제 직권휴직은 뭐냐면 군대 병역 의무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바로 직권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휴직도 있어요. 정무직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청원휴직으로, 그리고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직권휴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무직 공무원은 휴직할 수 없다 이러면 뚫려요. 그다음에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복귀 신고를 하면 임용권자는 승인이 없어요. 그냥 30일 내에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복귀 신고를 하면 임용권자는 그냥 복직되는 거야. 당연히 복직되는 겁니다. 임용권자의 승인 없이 당연히 복직된다예요. 물론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복귀 신고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복직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공무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런 걸 법조문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맞추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거 당연한 거죠. 1년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육아휴직은 3년이지만 원칙적으로 1년이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둬 가지고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번의 답은 4번이죠. 11번도 조금 어렵게 출제됐는데, 물론 선생님 수업 들으신 분들이야 맨날 이런 거 강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풀 수 있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이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진 거예요. 있고 뭐가 있어? 지금 있는 건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 이게 있는 거죠.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기도 읍면동에 두는 겁니다. 읍면동에 두는데 설치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자문기구예요. 그래서 읍장이나 면장이나 동장에게 조언을 해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여기는 그냥 친목 도모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건 폐지시켰죠. 폐지된 지 한참 된 제도입니다. 지금은 주민자체가 있어요. 여기도 읍면동에 설치하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자문기구가 아니에요. 여기는 실제 읍면동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읍면동에 이탁한 사무처리예요. 이탁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읍면동과 협의를 하는 협의기구이자 실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리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읍면동에 설치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에 설치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치단체는 시군구잖아요. 시군구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읍면동에 설치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게 또 대단히 중요하다고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거는 지방자치분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이걸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할 때 주민자치에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임시법, 바로 임시법이 아니라 한시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분권법, 우리가 지방자치분권법
줄여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분권법이라 그러는데 이 지방자치분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주민자치회가 아니죠. 주민자치위원회죠.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 읍면동 단위에서 설치된 자문기구였다. 맞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사라져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 주민자치회가 확대된 거예요. 확대 개편돼서 뭐가 된 거예요? 바로 주민자치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졌다라기보다는 확대 개편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제도로 이러면 틀려요. 이건 지방자치분권법에 규정하고 있죠.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다. 뒷부분은 맞죠. 그 다음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의 청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면 물론 주민투표제도는 꼭 주민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주민의 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 지방의회나 주민의 청구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뭐로도 가능하다. 단체장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단체장의 직권.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지방의회나 주민이 청구하면 하거나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의권자는 누구다? 바로 단체장이죠.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의회나 주민의 청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발의권자는 단체장이다라고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그렇죠. 바로 위탁 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입니다. 12번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외워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도사업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지방공기업법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통,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주택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수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가 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수도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공업용 수도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수도 사업도 있어요. 근데 이 수도 사업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을 상수도 사업은 재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 상수도는 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상수도라는 것은 특정 마을에만 있는 상수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재해예요.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운송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철도 사업, 도시 궤도 사업, 그 다음에 지방 도로 사업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 또는 재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더 확대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신에너지, 그다음 재생에너지 사업. 이게 이제 5월 달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올해 5월 달에. 그래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게 이제 포함되고 5월 달이 아니구나.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최근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바로 지방공기업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택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 들어가고 자동차 운송 사업 들어가는데 마을 상수도 사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을 상수도 사업은 제외되어 있어요. 특정 마을의 상수도 사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건 이제 제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선생님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특히 세 개로 외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리고 이건 뭐 9급에서도 한번 지방공기업의 대상 사업을 물어본 적이 있고 그다음 13번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이것은 바로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기반 또는 증거 기반. 선생님이 이거 자세히 올해 개정된 척에 써놨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게 대단히 중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기반, 증거 기반 이게 대단히 중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기반 행정은 기본적으로 결정을 할 때 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수단을 선택하는데 이 목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가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데는 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수단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수단에서 증거 기반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에 기반하여 대안이 수단이죠. 정책 대안. 정책 대안을 선택하거나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목표는 가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는 각각의 수단이 이미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미래 정부 다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수단에 대한 데이터, 증거를 확보해서 합리적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번은 맞죠. 그다음에 디귿번을 봐봅니다. 증거 기반, 분석 전문가 등을 비롯해 견고하게 구축된 증거 기반 프레임워크는 정책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데이터, 이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과거에 수행됐던 정책 수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뭐가 아니라 단순하게 추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다음 니은번을 봐보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실무 적용과 학술 분석은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운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운 데가 국방정책입니다. 여기는 뭐가 중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기밀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이건 자료 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다음 이 문화정책은 또 왜 안 되냐면 이거는요. 효과가 아주 장기에 발생해요. 어떤 문화정책을 펴면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효과가 너무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또 효과가 질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실무적 적용과 학술 분석은 주로 여기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발전했어요. 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정부에 도입되기 전에는 주로 뭐였냐면 증거 기반 의료에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떤 수단을 선택하거나 약을 처방할 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대충 활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처방을 해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발전돼서 정부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보건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거고 그리고 복지정책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용이하기 때문에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실무정원과 학술 분석은 바로 증거 자료 수집이 용이한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거고 국방정책이나 문화정책에는 적용하기 대단히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업번과 디귿번만 옳은 지문이고 니은번은 틀린 지문이죠. 14번 하우스가 제시한 경로목표 이론의 바탕이 된 동기부여 이론은 뭐 이거는 너무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건 부름의 기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우스의 경로목표 이론은 바로 동기부여 이론인 기대 이론과 뭘 가미한 것이다. 리더십 이론인 상황 이론을 결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한다 그랬죠. 이 기대 이론 중에서 부름의 기대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 있으면 어떤 성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인 기대감, 특정 성과가 있으면 특정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인 수단성, 그리고 이 보상에 대한 유의성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특정 활동이 특정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특정 성과가 특정 보상을 주어줄 것이라는 수단성,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인가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강조하는 개념인데 지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뭐냐? A라는 사람이 이 보상을 너무 탐내, 이 보상을 너무 중시해, 이 보상에 대한 유의성이 너무 큰 사람이야. A라는 사람은. 그러면 리더가 뭘 알려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보상을 받게 된 이 경로를 알려주라는 거야. 네가 하루에 10시간 일해. 그럼 내가 금평수 줄 거야. 금평수 주면 너 분명히 승진할 수 있어. 이렇게 이 경로를 명확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리더가. 그러면 바로 부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10시간 원하게 일한다면 나를 여기까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 보상을 가져올 수 있구나. 이 보상이 지금 경로 목표 이론에서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구나. 이걸 명확하게 해주면 부하는 어떻게 된다? 리더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원하지? 너 승진하고 싶지? 네가 원하는 보상이 바로 승진이지. 그러면 너 이렇게 하루에 15시간 일해. 그럼 내가 금평수 줄 거야. 그리고 금평수 주면 너가 우리 부처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금평수를 받게 되면 너 승진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경로에서 뭔가 장애물이 있다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봐. 이러면 부하들이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리더십 이론입니다. 리더가 부하를 복종하게 만들어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이 경로. 리더가 이 경로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경로를 따르게 되면 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게 되면 부하들은
이 경로 과정에서의 리더가 15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우스가 제시한 경로 목표 이론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바로 기대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다음 15번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분이 지금 올해 출제한 사람은 데이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으신 분이 출제한 것 같아요. 여기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비상업적 공익적 목적에 한해 공공 데이터의 자율적 이용 권한이 보장된다. 이러면 틀려요. 이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겁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너네들이 뭐 해라. 바로 기업도 운영하고 영업도 하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것만 제한하냐면 뭐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아주 예의적인 일탈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는 거지 뭐에 제한을 하지 않아요. 영업적 활용 이런 것들을 영업적 활용을 못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 데이터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직 7급에서도 나왔던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인정보 3법이 있습니다. 3법. 이 3법이 있는데 이걸 개정해서 뭘 사용하도록 돼 있냐면 가명정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의 특정 부분을 지어가지고 특정인으로 식별되지 못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우고 그다음에 성별도 지우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 데이터를 누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율주행도 가능해지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게 바로 개인정보 3법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3법 중에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도 뭐다? 가명 정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정보예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정보. 개인정보인데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도록 개인정보의 일부를 감춰놓은 정보가 가명정보고, 이런 가명정보는 기업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정보격차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활용 능력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다. 그렇죠. 지식관리의 핵심 중 하나는 조직 내 학습을 통해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해서 구성원들이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오랜만에 나온 거죠. 지식관리는. 그래서 지식관리의 핵심은 암묵지를, 바로 말로 표현되기 어려운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해서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 간에 학습이 촉진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지식관리죠. 그러면 여기서는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6번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클랜드는 정부가 해결하기를 대중이 기대하는 이슈나 사회 문제를 이렇게 정부가 해결한 문제, 정부 의제화하기 전에 국민들이 이걸 반드시 해결해 달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 제일 먼저 사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회적 이슈화가 있죠. 그 다음에 공중의제화가 있죠. 그 다음에 공식의제화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중의제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한다? 바로 공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민들이 대다수 생각하는 의제, 즉 국민들이 정부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의제가 바로 공중의제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는 바로 결정의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결정의제는 공식의제화돼서 결정의제라는 단어는 이제 결정이 임박한 의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식의제화돼서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기에 임박해 있는 의제를 결정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결하기를 대중이 기대하는 이슈나 사회 문제는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이고, 결정의제는 정부가 공식의제로 선정을 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이 임박한 의제를 결정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운스는 의제가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관심을 받고 일정 기간 후에는 관심이 적어지거나 사라지는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의제 관심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이슈 관심 주기 모형이죠. 이슈 관심 주기 모형. 선생님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 바우라우 바라츠는 무의사결정론이죠. 문제가 의제에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작을 무의사결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킹던의 정책의 창의로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서로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결합이 되면 정부 의지화 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킹던의 정책의 창의론이고 맞죠. 그러면 16번의 답은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7번. 국가재정법상 예산 및 결산 과정에서 정부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이것도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겁니다.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또 이 성인지는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예산에도 적용되고 결산에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산에도 적용되고 기금에도 적용되고 그리고 여기는 중앙정부에도 적용되고 지방정부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인지도 똑같다 그랬어요. 다만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도 뭐다? 예산에도 적용되고 결산에도 적용되고 예산에도 적용되고 기금에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앙정부만 도입돼 있어요.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조세지출 결산서라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일단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조세지출 예산서를 가르쳐줬지. 이 조세지출 예산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럼 조세지출 예산서는 뭐에 의해서 작성이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서 작성됩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뭐만 써져 있냐면 조세지출 예산서를 뭐다?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 서류로 써놓고 있긴 합니다만 작성을 어디에서 하라고 의무화해 놓고 있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무화가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작성할 뿐이지 결산서라는 건 없어요. 조세지출 결산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이게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작성되는 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작성되는 건데 그건 조세지출 예산서가 그렇다는 거고 조세지출 결산서라는 것은 아예 우리나라에 뭐다?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될 서류가 아닙니다. 조세지출은 예산서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죠. 18번.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 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뭐는 제외된다?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예요. 정무직 공무원이 제외되고 그다음에 뭐도 제외돼요? 군인도 제외됩니다. 군인은 군인연금법으로 별도 규정을 받고 있을 뿐이고 정무직 공무원은 연금이라는 것은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정무직 공무원은 단기적으로 근무하지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공무원 연금법의 대상이 아니죠. 정무직 공무원이라 그러면 대통령, 국회의원, 그다음에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취임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제도의 운영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고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공단에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운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죠. 퇴직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다 받아요. 이건 퇴직금이에요. 근데 퇴직금이 공무원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퇴직수당의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퇴직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선생님이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죠. 퇴직연금하고 퇴직수당은 구별해야 된다라고. 퇴직수당은 국가가 전액 지급합니다. 이것도 공무원의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이러면 틀려요.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지급하는 게 퇴직연금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1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죠. 19번 넛지 이론은 뭐 수없이 많이 우리가 문제로 풀어봤기 때문에 다 잘 아시죠. 일단 넛지 이론은 뭐다? 정부가 강제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 설계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바로 선택 설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넛지 방식은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간섭주의에 입각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다? 바로 넛지 이론을 주창했던 세일러가 바로 행동경제학을 제시하는데 이 행동경제학은 기본 일반적인 고전적 경제학과 달리 인간을 뭐로 본다? 인지편향과 또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지편향과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뭘 해야 된다. 바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하에 있는 게 넛지 방식이죠. 그러면 여기 인간의 인지 오류 또는 인간의 인지적 편향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니까 자유주의 개입주의에 입각해 있는 거고 국가가
선택권을 보장해주면서 일적으로 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드러운 개입주에 입각해 있는 거죠. 근데 비구조화된 선택지는 뭐예요? 선생님이 구조화, 비구조화 여러 번 이야기했죠. 구조화는 뭐예요? 객관식 설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식 설문지를 우리가 구조화된 설문지라고 이야기하고, 비구조화된 설문지는 이건 주관식 설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봤는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표시하세요 이러면 이게 구조화된 설문지. 당신의 의견을 백자 이내로 서술하세요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구조화된 설문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뭘 전제로 한다.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해요. 설문지하고는 전혀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예. 기본적으로 여기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거지 뭐 국민의 뭐 설문조사 이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럼 여기는 3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20번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재정의 3대 기능, 예산의 3대 기능으로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게 세 가지죠. 바로 소득 재분배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 배분 기능, 세 번째 경제 안정화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특정 계층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늘린다. 사회보장 지출이 바로 복지이잖아요. 당연히 소득 재분배와 관련돼 있겠죠. 이거는 소득 재분배와 관련돼 있고, 3번으로 와보겠습니다.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우려되는 경우에 정부 지출을 늘린다. 이건 바로 뭐예요? 경제 안정화 기능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특정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공공재, 가치재 등이 시장에 맡겨놨을 때 최소 생산이 이루어질 때, 과소 생산이 이루어질 때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능이 바로 자원배분 기능이죠. 그래서 4번은 자원배분 기능과 관련돼 있죠. 주민 전체의 행복도 제고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예, 문제가 특히 데이터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을 뿐인데,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문제가 어렵고 이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 본 사람들은 또 아주 고득점을 얻었을 건데,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냥 기출문제 반복 학습하고 이런 걸로 끝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지금 문제가 다 고도화되는데 맨날 기출문제만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점수 얻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내년 1월 달에 단원별 천재 예상 문제로 이렇게 내는데, 이런 문제집을 가지고 계속 연습이 필요하지, 맨날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학습하고 나 기출문제 5번 봤다 10번 봤다 해도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새로운 주제들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시험을 대비하시고, 오늘 시험 보느라고 엄청 고생 많으셨는데 또 조만간에 또 국가직 7급 추가 시험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좌우간 이 문제들 복습 잘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험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리고 선생님 카페하고 선생님 카페 여기하고 선생님 카페는 다음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에 이명훈 하이패스 행정학 치면은 다음에서 알려줍니다. 이거하고 뭐 학원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학원에다 제가 보낼 겁니다. 해설지를 거기에 자세히 해설지를 학원에다 보낼 거고, 또 선생님 그 방문각 에듀스파에 들어오면 이명훈 그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에 학습자료실에다가 선생님이 이 해설지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설지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주제들, 뭐 증거 기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뭐 선생님 예상 문제집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많이 안 돼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자일 조직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워낙 중시하는 정부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부족한 공부를 좀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